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익스트림 무비 김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게시판에 글을 남겼는데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좀 기운이 빠지네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종철입니다. 네, 영화 잘 보셨나요? 네. 이제 영화 보시고 이제 영화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일단 김광식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감독님 짧은 인사말부터 듣겠습니다. 네, 감독님. 네, 아까 인사드렸는데 김광식입니다. 이렇게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말씀 나누시죠. 네. 네, 영화 끝나면 이제 뭐 화장실 가시느라 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차 시간 때문에 이렇게 또 부득이하게 나가시는 분이 계신데 오늘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가신 분들은 후회를 하실 것입니다. 네. 일단 제가 먼저 첫 질문을 드리고 나서 관객분들에게 질문을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일단 한국 영화 사극에서 보통 저희가 이제 자주 접하는 것들은 이제 뭐 조선 시대나 아니면 이제 뭐 고려 시대 요 정도의 어떤 그런 시대적 배경이 좀 한정돼 있고 또 다뤄지는 어떤 이야기나 소재들이 굉장히 어떤 굴욕적이고 좀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이야기들이 뭐 좀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내부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막장스러운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반면에 이번 안시성 같은 경우는 그런 영화들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고구려라는 시대적 배경을 선택하셨으며 그 중에서 안시성을 무대로 한 것은 어떤 이유에 있습니까? 네, 이제 사실 공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성을 중심으로 성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와 지키려고 하는 자들의 싸움을 보여주면 되게 재밌겠다. 그것은 이제 뭐 명량이 해전을 다루고 뭐 다른 영화들이 육지 전쟁을 다뤘다면은 공성전을 제대로 좀 다뤄보고 싶다. 근데 남한산성 같은 영화는 이제 조선 시대의 성들은 화포가 발달되면서 이제 높이가 성이 무너지지 않고 해서 낮아졌는데 이제 고구려 시대는 거의 제가 뭐 안시성 뭐 그쪽 가보면은 기본 성이 한 20m, 30m 하거든요. 자연 지형이랑 해서. 그래서 이 성에서 어떤 전투가 일어났을까 이것을 보여주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양만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저도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냥 양만춘이라는 사람이 당태종 이세민과 싸워서 이겼구나. 그게 아니라 삼국사기에 보니까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는데 전국의 모든 성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양만춘만 여기에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쿠데타에. 그러면서 정부 중앙군이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무장 중립국 그 형태로 당태종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게 너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면 너무 놀라워서 이제 안시성 그리고 양만춘이라는 어떤 인물을 한번 발굴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 속에서 보는 이제 안시성을 또 실제로 또 영화를 만드시면서 또 이렇게 답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이제 거기에 지금 현재 중국에서 영성자산성이라는 성이 이제 안시성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너진 토산의 흔적도 있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사실은 역사적 기록하고는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원래 안시성의 기록은 산세가 험하고 뭐 20만 대군도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성이라고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완전 벌판에 한 2만이면 하루에 점령할 수 있는 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안시성을 만들 수는 없겠다 싶어서 이제 여러분이 보셨던 영화에서 이 안시성이라고 하는 그 성은 두 가지 성이 이제 합쳐진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고주몽이 처음으로 도읍을 정한 오뇨산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그 성이 이제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처럼 바의 암벽 산이에요. 그거의 디자인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유리왕 2대 유리왕이 이제 환도산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이렇게 요철이 생긴 성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그 두 개를 합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안시성의 하나의 그런 그 형상을 만들어 보자 해서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네. 준비하시면서 이제 많은 그런 역사적인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뭐 공부하시고 또 준비를 하셨을 텐데 제가 감독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감독님이 아니라 역사학자분을 모시고 지금 얘기를 좀 듣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후회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양만춘 장군님이 내려오십니다. 네, 안시성으로 처음 이렇게 지부위를 하게 됐네요. 이렇게 깜짝으로요. 반갑습니다. 이 장군님이 나오셨는데 소리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다시 듣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안시성을 찍기 위해서 그 중국의 성을 2번을 답사를 갔다 왔는데 우리 조인성 배우는 안시성이 끝나고 나서 이제 중국에 있는 성뿐 아니라 저 발해의 역사까지 찾아서 저 연해주까지 갔다 왔어요 이번에. 네. 네, 발해는 그 발해 때 그 연해주에는 이제 염주산성이라고 이제 그게 이제 발견되고 있죠. 지금 러시아 쪽 그 학자랑 한국 이제 학자랑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텐트를 쳐가면서 한 달 동안 합숙을 해가면서 이렇게 거기를 발굴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제가 안시성을 찍어서 그런지 참 짠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한테는 참 좋은 역사 기행이었습니다. 자, 그럼 관객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요 앞에 앉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그런데 네, 특히 그 박성원 배우님의 중국어 연기를 가장 인상 깊게 봤는데요. 끌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마지막 황제인데 그 영화에 하나 흠이 있다면 중국 황제가 중국어를 안 쓰고 영어를 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영화에서 고구려인들은 뭐 평안도나 함경도 뭐 조선족들이 쓰는 말투가 아니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들쓰는 현대 서울말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부러 제작 의도대로 충실하게 가기 위해서 그냥 한 건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구려의 그 이제 말투를 어떻게 갈 것인가 사극의 말투로 이제 가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사실 고구려의 말을 모른다고 해서 그것을 조선시대 말투로 가는 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굳이 사극의 말투를 쓰지 않고 그냥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로서 그들의 어떤 그런 삶을 좀 보여주자 해서 현대어로 가게 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안경 쓰신 분. 보통 이런 사극이나 그런 질문들이 가끔 하시고 저도 되게 궁금해서 막 인터뷰할 때 물어보곤 하는데요. 진짜 사극의 어떤 말투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 이렇게 짐작도 안 되고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사실 이제 요즘 TV를 보면 사투리 같은 경우도 다 표준화된 그런 또 사투리여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좀 변화가 돼서 좀 더 관객에게 좀 이해가 전달이 좀 쉽도록 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 우선 영화 잘 봤고요. 그 조인성 씨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게 그 TV에서 하는 그 메이킹을 보니까 이게 액션을 연출하는 게 뭐 로봇 팔도 나오고 로봇 암, 로봇 암도 나오고 이제 뭐 하늘에 뭐 카메라도 매달고 스카이워커,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좀 이전의 액션 영화는 좀 다른 시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좀 어려운 거 없으셨는지. 스카이워커는 사실 이제 풀샷 위주였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뭐 따로 힘든 점은 없었고요.
근데 로보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영화를 많이 해보고 드라마도 많이 찍어봤지만 그런 장비는 사실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카메라의 워킹에 맞춰서 저희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연기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좀 오케이, 소위 말하는 오케이 컷이 좀 빨리 나옵니다. 마냥 연기만 하면 카메라는 딴 데가 있고 난 딴 데가 있고 이렇다 보면은 못 맞춰요. 그러니까 카메라의 이동이나 워킹에 맞춰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감정들을 같이 이게 담아주게끔 연기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로보담 같은 경우에는 사인을 지가 줘요. 레디 액션 감독님이 주잖아요. 근데 로보담은 자기가 줘요. 3, 2, 1, 고 이렇게 주는데 이 친구가 저랑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운에 맡겨야 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타이밍이 걔가 3, 2, 1을 고를 하지만 고에 움직였을 때 맞을 때도 있고 3, 2, 1에 움직여서 맞을 때도 있고 그건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얘네는 뭐라 그럴까 기계니까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지만 저는 사람이다 보니까 똑같은 속도로 연기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는데 너무 힘들었고 계속 갈 수 없었던 문제는 저장을 하게 되면 또 저장의 시간이 좀 필요했었잖아요. 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봐야 4카트 정도, 4번 정도? 하루에 4컷을 네. 찍는 거예요. 하루에 4컷밖에 못 찍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조명이 노출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조명 장비가 필요했고 오늘 보시는 로봇암들의 씬들은 굉장히 배우들이 진짜 힘들게 찍었던 그런 씬이었었어요. 저도 처음 하는 경험이라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2번째, 3번째 한다면 그 친구를 제가 이겨먹을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통 이게 기술 발전하면 좀 더 촬영 현장에서 좀 더 편하게 또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점도 진짜로요. 그런 썩을 그 친구 스케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나는 보정인데 그 친구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국내에 한 대밖에 없어서 그때 또 평창 올림픽 그 이제 뭐 전이라 자꾸 평창 쪽 가가지고 뭘 찍어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스케줄 맞추는 데가 쉽지 않았습니다. 눈치 많이 봤어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여성분. 감독님께 질문 하나, 조인성님께 질문 하나씩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얼마든지요. 우선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그 광개토 대학릉미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잘 갈 수 없다고 들었는데 안시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유롭게 가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건 내가 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개인으로는 거의 못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네. 그 패키지를 개인은 못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얘기하면 또 이제 안 되는데 그쪽은 공안이 있잖아요. 그쪽 문화잖아요. 공안이 있고 그걸 다 검열을 하고 다 붙어요. 그 스케줄을요. 그래서 개인으로 들어가면 아마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근데 패키지로 여러 사람이 들어오면 그쪽도 관리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패키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유적지를 보려면. 그리고 이제 엣지에 있잖아요. 북한과 엣지에 있는 곳에 고구려의 문화 유적들이 다 거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쪽과의 어떤 우리도 거기 가면 압록강을 통해서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북한을 구경하고 싶어하는 또 심리. 그렇죠. 저도 매번 봤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길이.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민해요. 그거는 그들의 문제니까 당연히 이해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실 일이 있으면 패키지를 통해서 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몰래 가서 갈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안시성으로 비정되는 영성자산성 이런 이제 중국 사람들이 동북 공정을 통해서 그게 자기 문화라고 하면서도 자기 문화가 아닌 게 뭐냐면은 사실은 그 안시성 터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안시성 어디냐고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안시성에 관심이 없고. 동북공정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왜 그들이 우긴지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또 이게 우리가 또 영화로 또 끝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인성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기존의 장군상들이 되게 명량 같은 거 최민식 선배님이나 보시면 되게 묵직하고 무겁고 그런 연기를 많이 봤었는데 네네. 이번에 색다른 장군상을 본 것 같아요. 어떤 맞습니다. 노력을 하셨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연기를 이렇게 세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생각들을 했죠. 저에게 이 작품이 주어졌을 때 저한테도 그때는 선택권이 있잖아요. 이걸 해야 하냐, 하지 말아야 하냐. 그리고 내가 과연 장군과 어울리냐. 스스로 저도 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저의 외모와 저의 어떤 키와 이 왜소함 그리고 저의 음성 보통은 발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음성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발성은 연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음성이 조금 얇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울릴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봤던 게 그러면 뭐 안 되고 뭐 안 되고 뭐 안 되면 난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저희 팬들과 어떤 또 절 좋아해 주시는 대중들은 많은 작품을 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못 빼면 저는 아직도 재벌집 회장 아들 역할만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어울리니까요. 그것도 편견이잖아요. 재벌집 아들이 과연 저처럼 생긴 사람이 또 많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뭘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도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고 그 편견과는 끝까지 저는 싸워야지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감독님과 미팅을 통해서 이 장군의 상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지에 대한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이제 대장님을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기 좀 시작했고요. 저희 대장님은 목소리가 굵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카리스마가 없지도 않았고 그리고 굉장히 위트 있었고 키도 저만큼 컸었고 그랬던 저희 대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대장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자 새롭게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일단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양망춘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감독님도 연출의 어떤 의도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이제 조인성 씨한테 시나리오를 제안했을 때의 양만춘은 지금보다 조금 더 그 내면적인 그런 고뇌를 하는 캐릭터였어요. 근데 조인성 씨를 딱 봤는데 마치 저는 슬램덩크의 강백호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양아치다. 약간 건다. 이런 느낌이면 되게 재밌겠다. 오히려 성주가. 그래서 우리 배우들하고 같이 하는 얘기가 이세민이 이제 뭐 조폭이라고 치면은 어떤 작은 동네 와서 동네 양아치들한테 엄청 터지고 가는 영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좀 매향적으로 바꾸고 조금 더 조인성이라는 사람과 가깝게 만들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 해서 같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나리오를 캐릭터를 완전히 바꿔서 영화에 녹여냈습니다. 그렇게 뭐 생각을 해본 거죠. 정말 양만춘이 양아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진짜 동네 전국구 건달이 저쪽 동네 조그만 건달 5명한테 맞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만큼 그 호기롭고 아마 당태종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저걸 왜 못 넘었어? 왜 내가 못 넘을 이유가 뭐가 있지? 근데 양만춘이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어떤 인물과 우리는 그 안에서 허구적인 인물을 세웠지만 안시성한테 져서 나갈 줄은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요동성은 정말 난공불락이라고 불렸던 그 요동성이 함락이 될 거라고 그 연계 소문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백암성을 가보니까 백암성은 뒤에는 절벽이에요. 삼면만 막아져 있거든요.
그걸 실제로 보니까 밑에가 다 보이고 이거를 어떻게 그 당나라 군이 깼을까 생각을 했더니 그 백암성에서는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시성으로 넘어오게 주필산을 통해서 안시성을 넘어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시성에서 이렇게 멈출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한번 데뷔를 해보면 또 재밌겠다 하면서 캐릭터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예, 뭐 제가 보는 뭐 양만춘 캐릭터는 일단 쪽수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이제 안시성이라는 곳에서 어떤 그 백성들 그리고 군인들이 어떤 한 몸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양만춘이라는 장군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친화력 있는 어떤 그런 인물이어야지 좀 더 그게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요 앞에 앉으신 분. 감독님 우선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우선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영화를 보던 중에 성동일 배우님과 이제 고구려 장수들이 좀 상호존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그게 좀 신기해서 그게 고증이 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 이제 조인성 배우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다 읽으신 후에 조인성 배우님께 다가온 양만춘 장군은 어떤 인상이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좀 궁금한 게 영화 시작 전 익무 회원님을 밝히셨는데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이제 거기서 이 고구려 시대 안시성에서 이제 양만춘과 뭐 파소 이쪽 백하 이쪽은 이제 태학을 낳은 귀족으로 설정을 하고 이제 풍활부 이런 사람들은 일반 백성으로서 이제 군인이 된 걸 설정을 해서 상호 존대를 하게 했습니다. 저한테 온 어떤 이 시나리오는 첫 번째 이 영화에서 나오는 시나리오는 아니었었어요. 좀 더 고뇌에 찬 약간 나이가 있을 법칙한 그런 시나리오였었고 그러다가 이제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고쳐서 주셨는데 굉장히 젊고 또 더 행동적이고 이런 캐릭터로 와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던 것 같고요. 익무 회원은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영화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네, 모든 영화인들이 박수가 작습니다. 더킹 때도 이제 한재림 감독님이 무지하게 들어가셨고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분들이 만나신 거잖아요. 그리고 좀 더 영화를 더 깊게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한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실까에 대한 모니터로서는 정말 이게 중요하거든요. 모니터링 시사처럼.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죠. 어떤 반응일까? 이분들이 이렇게 느낀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은 잘했고 어떤 부분은 다시 좀 편집을 해서 좀 더 그런 다른 방향으로 조금 깊게 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선택해 보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익봉에 잔뜩 취한 채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여기 중앙에 앉으신 분. 감사합니다. 감독님 그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감독님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잠시만요. 그 고구려 역사라든지 이게 역사를 이제 탐방하시고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고구려 역사가 이제 방대하지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는 이제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 후속작을 만약에 하실 거면은 이제 고구려 역사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이제 다시 후속작을 만드신다면 어떤 부분을 사용하실 건지 그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그 한국 영화계에서 안시성을 되게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구려에 대해서 기획하고 있는 영화들이 많거든요. 광개토대왕 얘기도 있고 뭐 장수왕 얘기도 있고 등등
많이 있어서 이제 이게 사실은 안시성이 고구려 영화의 사실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고 이게 처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올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이제 연개소문한테 동생이 있었는데 연수영이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이제 해군 제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사실은 열병시가 하는데 이 연수영이 여자 군사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거기서 백화 부대의 모티브를 얻었는데 이 연수영이 자기 그 부대원들을 동원해서 보장왕 그쪽 그 신하들을 죽이고 쿠데타를 성공시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양만춘이 이제 안시성에서 전투를 할 때 그 이세민이 더 평양성으로 못 내려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바다에서 이제 식량 보급선을 이 연수영이 침몰을 시켜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302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러면서 이것도 재미있을 수 있겠다. 여자가 주인공이고 그것도 해상전이고 그러면서 이건 근데 돈은 많이 들겠다, 그렇죠? 이것도 200억 가나요? 네, 그랬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그때 손 흔 드시는 분. 네, 영화 잘 봤고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이제 토산이 무너지잖아요. 그 토산이 무너뜨린 방식이 땅굴을 파가지고 이제 무너지는데 그게 이제 정말 역사적으로 이제 정말 그렇게 무너졌는지 궁금하고요. 하나는 이제 그 신녀랑 이 양만충 장군이랑 이제 약간 뒤에 백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편집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안 표현을 하신 건지 안 나와서 이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일단 토산은 이제 그 삼국사기에 보면은 그냥 토산이 무너졌다라고 나와요. 약간 그런데 그냥 한 구석이 무너져서 이제 특공대가 점령을 했다 그러는데 이제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갑자기 토선이 무너졌다고 해서 거길 또 갑자기 점령하고 이게 더 이상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갑자기 토산이 무너지고 그 순간에 또 어떻게 갑자기 점령을 하지?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성을 공격하는 그런 전술 중에 또 땅굴을 파서 무너뜨리는 전술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역으로 연개소문이 양만춘이 오히려 땅굴을 파서 무너뜨린 건 아닐까. 그렇게 했다면 철저한 준비가 돼서 토산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흘간 방어해내는데 사흘간 방어하려면 그 정도 준비가 있어야지 갑작스럽게는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심의하고 신녀의 관계는 이제 그 저희가 편집한 부분에 추수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마치 백화와 파수처럼 이제 그 양만춘이 태학에 다닐 때 평양에서 그 심의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데 심의가 신녀가 되면서 그 남자와 만날 수 없어서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이 전쟁 때문에 만나게 돼요. 그런데 대사 중에 이제 그 심의가 항상 그 만춘을 만나고 싶었다. 오고 싶었다 이런 대사를 하는 게 있었는데 좀 오글거려서 오글거리잖아요. 갑자기 멜로 이제 한도 초과인데 그래서 또 이제 잘랐습니다. 지금 멜로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감독님이 연출만 하신 게 아니고 영화를 하시면서 전략 전술까지 구사를 하셨군요. 네. 이게 공성전이다 보니까 그냥 막 성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이겼는지를 설득을 해줘야 돼가지고 그 전투의 기술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질문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네, 여성분. 영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선 질문하고 약간 연결이 되는 질문인데요. 그 공성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었는데 전투, 전법 또 여러 가지 기구들 그런데 제가 이제 역사에 굉장히 문외한이라서 감독님께서 지금 영화로 구현해 주신 이 전투의 모든 것들이 철저히 고증으로 이렇게 구현을 하신 건지 아니면 상상의 여지로 조금 채워 넣으신 부분들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 요즘에 영화들이 이제 자막으로 부연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감독님께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신 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걸 부연 설명?
이게 아무래도 익숙치 않은 내용이고 또 고구려 시대를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도 그렇고 공성전에 이제 사용되어지는 여러 무기들이나 뭐 장비들에 대해서도 어떤 이제 자막으로 사실은 부연 설명할 수 있는 연출적인 부분들이 무기 있었을 이름에 텐데 대해서? 혹시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으셨나? 죄송합니다. 궁금해서요. 네, 그 사실은 무기뿐만 아니라 이제 등장인물들 이세민이나 양만춘이나 등 연개소문이나 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사극에서 그 지도 나오는 거하고 그런 자막 나오는 게 너무 익숙해서 이번에는 좀 그런 것을 시도하지 않고 좀 심플하게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 뺐고요. 이제 공성무기에 대해서는 1차전에 쓰였던 공성무기들은 대부분 다 현존하는 것들이고 뭐 그건 다 기록에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 맞아요. KBS 역사 스페셜 보면 그 진짜로 그걸 실험하는 것도 나와요. 네, 고든심 그때 선생님이 진행을 하셨나? 네, 그 프로그램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거를 이렇게 재현해 만들어가지고 하더라고요. 되게 세 보이던데요. 그리고 대부분 뭐 공성탑이나 토산 이런 것도 다 실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썼던 어떤 형태였는지에 대한 그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상적으로 다른 뭐 동양 서양의 자료를 다 종합해서 재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안경 쓰신 분. 여기 앞에.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과 조인성 배우님한테 해당되는 질문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내용을 보다 보면 그 성 안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신생아가. 그랬을 때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지었느냐라고 물어보고 그 부부가 이제 눕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눕봄이라고 하면 만춘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조인성 배우님이 이제 연기를 하시는데요. 그게 어떤 처음에 이제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게 기획된 것인지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제 조인성 배우님이 그때 그걸 보고서 애드리브로 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건 원래부터 시나리오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춘의 이름은 늦봄이고 백하는 이제 한여름 이런 뜻으로 만춘은 여동생이라서 그 한여름이라는 뜻이 백하로 지었습니다. 네, 저도 그 신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게 양만춘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좀 좋은 신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어떤 장군의 모습과 다른 그 성민들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정말 그때 그랬다면서요. 이렇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귀하고 고귀하게 그리고 너무나 기분 좋고 마치 내 자식인 마냥 이렇게 했던 연기를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저기 안경 쓰신 분.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제작비 한계 때문에 지키지 못한 고증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작비 한계 때문에요. 네. 제작비 한계 때문에 뭐 고증을 못한 건 없고요. 그거는 이제 제작비랑 상관없는데 그런 건 있었어요. 평양성에서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때 이제 왕과 신하들을 죽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한 장면 회상신을 위해서 너무 많은 제작비를 쏟아야 돼서 그거를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또 다른 제작비의 어떤 그런 여건 때문에 그 이제 이 전투가 아시겠지만 이게 185억이라고 하는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전쟁 영화를 찍는 게 또 넉넉한 예산은 아니거든요. 대신에 저희끼리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쵸. 처음에 기획됐을 때 이제 저희 PD님이 시나리오를 보시고 이 영화는 한 400억 정도 있어야지 찍을 수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행히 이제 이거의 컨셉이 안시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에서 벌어지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독립영화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저수지개들이나 이런 것도 거의 적은 공간 속에서 진행을 해서 제작비를 아낄 수가 있는데 저희도 안시성이라고 하는 단일 공간 속에서 이 전쟁을 계속 치르니까
거기서 이제 제작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여기 앞줄. 항상 이 한국 영화 대작 영화들은 제작비가 항상 모자라더라고요. 아, 네, 먼저 영화 되게 잘 봤습니다. 그 영화 끝나자마자 이제 감독님의 필모가 궁금해서 살짝 염탐을 해봤는데 이제 이런 대작을 맡으신 건 이번이 처음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큰 규모의 영화를 어떻게 맡게 되셨는지, 또 맡으면서 감회나 아니면 뭐 있었던 고충 이런 것들 무엇이 있었을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데뷔작이 내 깡패 같은 애인이라고 10억짜리 영화인데 그 다음에 찌라시 위험한 소문이 30억, 갑자기 185억이 되는 영화를 맡아서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를 이제 잘 만든다는 것을 떠나서 어떻게든 이 영화를 완성해내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과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일정 예산도 있고 일정도 있는데 그것들을 최대한 지키지 않으면은 예산이 계속 기하급수로 늘어나니까 그걸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뭐 유닛도 쓰고 이렇게 A팀, B팀 나누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촬영을 제때 그렇게 회차도 넘기지 않고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저희 분량 찍고 있고 저쪽에서는 또 다른 거 찍고 있고 막 그렇게 찍었었어요. 요즘은 표준 근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시간이 넘어가면 더 찍을 수가 없어요. 더 타이트하게 막 A팀, C팀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 저희는 대사 막 치고 있으면 저쪽은 막 탑 무너지는 거 찍고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찍었죠. 그 대작을 만드시면 뭐 어떤 감독님들은 굉장히 어떤 그런 예산에 대한 어떤 중압감에 또 짓눌린다라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혹시 뭐 그런 것들은 없으셨나요? 네, 많이 있었죠. 예산이 이제 계속 촬영이 하루만 늘어나도 뭐 엑스트라들이 보조 출연자들이 하루에 100분 이상 오시고 말도 몇십 마리 오고 하니까 하루만 늦으면은 그게 다 예산으로 이어지니까 어떻게든 그 스케줄을 다 철저하게 지켜내려고 노력을 했죠.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 영화 전투씬이 많다 보니까 조인성 배우님 활 쏘는 장면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혹시 그런 장면, 활 쏘는 액션은 따로 연습이 필요한지, 연습하실 때 어떤 점 어려우시면 없으셨는지. 제가 액션을 뭐 연습도 하긴 했지만 다행히 제가 비열한 거리도 해봤고 그리고 쌍화점에서 액션도 많이 해봤고 그래가지고 뭐 액션이 특별히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 갑옷을 입으니까요 제 몸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15kg, 그러니까 풀 착장을 하면 한 20kg 가까이 나가는데요. 팔이 잘 안 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자꾸 어깨가 이렇게 끼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막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지. 그리고 이 활을 그거보다 쏘는 거보다는 활을 땡겨놓고 사물한테 대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설현이한테 대사를 하는 씬이 있는데 그때가 더 오히려 힘들었어요. 이게 너무 이게 후두두두 떨리고 또 그런 모습은 또 성준대 또 이런 모습은 또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어떻게든 안 보여주려고 그리고 이제 OS라고 하죠. 보통은 이제 상대방을 찍을 때 제 어깨를 건다. 그리고 이제 저를 찍을 때는 상대방의 어깨를 걸고 OS 샷을 오버숄더 샷을 찍는데 그러면 이 어깨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하루 왼종일 활을 당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독님한테 참 서운했던 건 갑옷이 정말 무거웠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은 저 갑옷이 무거운지는 알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갑옷을 한번 들어보시더니 아니, 이렇게 무거워? 나는 알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이 무게감은. 근데 야 이거 어떻게 했어?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나는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야 그러면서 가셨어요. 왜냐면 안 입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저 배우들이 실제로 그 허리 통증이 많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진통제를 많이 먹었어요. 이게 계속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푸는데 또 20분, 입는데 20분. 그러면 어떤 타이밍에 이걸 벗어야 되는지 또 입어야 되는지 그 계산도 좀 필요했었고 특히나 사극은 이제 화장실이 좀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힘들고 이제 그런 것들이 힘들었는데
감독님 다 아시면서 연기를 하셨던 건가요? 아, 진짜 몰랐어요. 놀랬죠? 이걸 어떻게 입어?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 예, 여기 중앙에 여자. 영화 잘 봤습니다. 정말 재밌었던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안시성에 국한되는 질문이 아니라 좀 캐스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조금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조인성 배우님의 엄청난 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 잠깐 좋을 뻔했네. 오 할 뻔했다가 그건 아니었고 그럴 수 있죠. 예, 아 그래도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 작은 관심이라도 감사합니다. 네, 예. 엄청난 팬까지는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예. 예, 예. 굵직한 필모는 그래도 봐온 편이라 가지고 맞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이렇게 조인성 배우님하고 같이 출연이 그러니까 여러 번이라던가 한 번씩은 있었던 배우들도 좀 계시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런 캐스팅에 있어서 그런 한번 조합을 네, 그러니까 신경을 썼는지.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를 되게 좋아하는 팬이었으면 제가 마음을 확 알았을 텐데 그까지는 아니니까 저도 이렇게 예, 캐치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끝까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배우랑 이 배우 같이 연기를 해봤었는데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들 수 있는 또 그런 게 있기도 하거든요. 캐스팅 하실 때 그런 걸 조금 고려를 하시는 편인지, 네, 이미 한 번 이상 맞춰봤던 분들이 그걸 봤을 때 이전 작품을 떠올리기가 십상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은 따로 없으셨는지, 배성우 배우님이라던가 네, 성동일 배우님이라던가 저는 조금 떠오르기는 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혹시 박성훈 배우님의 팬이신가요? 극 중에서 대결을 벌이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군요.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공감을 하는 얘기긴 해요. 근데 이제 글쎄요, 우리는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진짜 영화계에서 정말 귀한 배우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하고 또 호흡을 2번, 3번 맞추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전작품이 생각 안 나게끔 연기를 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몫이긴 하죠. 만일 그게 조금 떠올랐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답을 다 해주셨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여기 앞줄 계신 분. 네. 예.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사극이고 하다 보니까 제작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보통 보면 이게 제작을 위해서 이제 투자한다든지 제작사들이든지 이쪽에서 흥행을 위해서 좀 더 이제 내용을 좀 이런 걸 더 넣어달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감독님 입장에서는 또 작품의 어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을 위해서 이런 내용을 꼭 넣어야겠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제작사나 투자자 쪽하고 좀 충돌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지 하고, 대본에 그다음에 조인성 배우님께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앞부분에서 다른 분들이 다 질문하셔갖고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안 하고요. 아까 발성, 음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무게감 있는 성주의 역할이기 때문에 좀 그거에 좀 맞춰서 그래도 아무래도 좀 본인께서는 좀 얇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좀 이게 무게감 있게 연기하기 위해서 조금은 좀 톤을 좀 이렇게 연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 껄렁한 그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자 하고서 거기다 더 무게감을 주고 연기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2개 다죠 사실. 그렇게 연기된 부분도 있고 껄렁껄렁한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찍을 때마다 신경 쓰면서 한 건 사실이에요. 어디까지. 그리고 이게 영화적으로 해야 되는지, 정말 실제의 그 공간감을 다 채워주는 이 소리까지 질러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이
뭐랄까 이 버전을 내게 된 거죠. 사운드 팀이라든지 블루캡 이제 기술진들하고 뭐가 가장 맞을까라는 것들을 다들 회의를 하고 몇 번 들어보고 다들 합의가 되어 있는 어떤 선에서 이렇게 그 톤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뭐를 넣어달라 그거는 이제 이거는 이 프로덕션 과정에서는 뭘 넣으면 다 돈이니까 넣어달라는 걸 못하고 뭘 빼달라고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다행히 이제 뭐 제작사 대표님이나 다 저랑 같은 어떤 컨셉을 공유하고 계셨고 그래서 뭔가 다른 영화 같았으면은 더 뭐 심파를 걷어달라, 뭐 더 슬프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을 건데 저나 뭐 조인성 씨나 우리 대표님들이나 다 그런 것들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직위하면서 처음으로 질문을 해보는데요. 일단은 제가 그 감독님한테 먼저 질문드릴 게 있는데 초반에 안시성 첫 번째 싸움할 때 그 약간 좀 촬영 기법이 좀 남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촬영 기법이 좀 신박했는데 혹시 촬영을 하면서 그런 기법에 맞추면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조인성 배우님한테는 그러한 촬영을 하면서 힘든 점이 있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전투별로 컨셉들이 다 있고 그거를 실제로 프로덕션 단계 때 다 그걸 뭐라 그러죠?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봤죠. 콘티로 영상 콘티까지 다 만들어서 콘티로 완벽하게 짜 놓은 상태였어요. 내가 왜 그걸 얘기하고 있지? 감독님이 얘기했는데 제가 감동한. 이제 전투에 이제 뭐 여러 번 말했지만 아까 그 로보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 헐리우드 영화에서 어벤져스나 이런 그 영화에서만 이제 쓰이는 기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광고에만 좀 쓰이다가 영화에서는 처음으로 쓰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 스카이워커라고 하는 것은 넓은 그런 풀샷을 찍을 때 스포츠 중계에 많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영화는 고대 전쟁이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 현재의 전쟁을 체험하는 것처럼 그 새로운 직접 체험 보고 느끼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제 고프로라고 하는 다 조그만 카메라들을 다 곳곳에 숨어놔서 그 앵글로 정말로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현대전처럼 찍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신들은 기술 스태프들이 힘들지 배우가 힘든 건 없어요. 이게 다 몸으로 다 움직이시고 그리고 뭐 조명도 그렇고 뭐 진짜 위험하게 촬영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많았고요. 배우들은 그냥 주어진 그 뭐 역할에 그리고 상황에 충실하면 되는 거였는데 단 저희가 블루를 쳐놓고 연기를 하잖아요. CG가 있다 보니까. 근데 20만 대군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문외에 서가지고 곧 당나라 군대가 뭐 도착한다, 준비해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막 왔어요. 근데 얼마나 왔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감독님 많이 와요? 감독님 많이 온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와요? 굉장히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그게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런 거에 대해 좀 힘든 건 있었어요. 이 크로마 연기 아마 신과 함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냐면 그 숫자가 주는 이 뭐라 그럴까 압박감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벌판이었거든요. 우리 한 10명 있었죠 이렇게. 뭐 20명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그거 보고 왜냐면 시선 처리가 달라져요. 대군이 오면 이렇게 보지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정도 표정이 맞냐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촬영했던 기억은 있어요. 아까부터 질문을 하시려고 했는데 한번 받겠습니다. 하나만 해주세요. 네,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곧 안시성이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 감독님께서는 이 관객들이 이 안시성을 보고 어떤 점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뭐
물론 이제 이 영화를 하는 이유가 이제 관객분들이 재미와 감동을 둘 다 가져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드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 저는 이 영화가 사실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만춘의 재발굴, 우리가 잊었던 양만춘이라는 이런 인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관객들이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 영어 제목이 언송 히어로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칭송받지 못하는 영웅 뭐 이런. 그러니까 더 칭송받아야, 그러니까 물론 칭송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더 칭송받아야 될 인물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뭐 제가 양만춘 역할을 120% 이게 해냈다 이런 게 아니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라도 그 인물을 한 번쯤은 기억해 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감독님하고 이제 조인성 배우님께 짧게 질문 하나씩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깡패 같은 이 애인을 보셨다면 아마 잘 기억을 하실 텐데, 감독님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시성 1000만 안 되겠지? 돼요. 조인성 배우님, 지금 이 익무인들이 남신으로 모시겠다고 준비 중인데 한 말씀. 저를 너무 한바이트 자리 지키고 있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시성은 기존의 이제 어떤 한국 영화 사업과는 다르게 좀 뭔가 우울하고 어떤 그런 굴욕적인 것을 벗어나서 고구려의 어떤 혼을 깨우는, 더 넓게는 어떤 한민족의 어떤 자긍심, 자부심을 어떤 느끼게 하는 어떤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반도로만 묶여져 있었던 민족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저를 굉장히 뜨겁게 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